알다시피 나는 항상 노력할 거고 계속 시도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그녀를 붙잡고 있는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 알지?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상황, 같은 입장이야. 여전히 모든 게 그대로야. 대부분은 그냥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건 늘 나 혼자였어. 큰 바위를 등에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지. 알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누리는 걸 보고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노력 없이 정상에 오르고 있어. 터미네이터 영화의 전체 전제는 알다시피 모든 게 너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는 거야.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야. 알지? 이 기계들은 멈출 수가 없어. 이 살인 기계들은 이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 그래도 인류는 끝까지 싸우려고 해. 영화인 건 알지만 가끔은 내가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럼에도 거의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도 그는 계속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잖아. 2021년 영국 플리머스의 한 작은 교회 지역 주민들은 한 총격범이 난동을 부려 5명을 총으로 쏜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이크 데이비스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많은 청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플리머스 총격 사건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플리머스시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공포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슨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 총기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느낀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제이크 데이비슨은 누구였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총기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제이크 데이비슨과 플리머스 총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질문들과 더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22세의 제이크 데이비스는 견습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 퇴근한 제이크 데이비스는 이웃의 CCTV 카메라에 키엄 지역 플리머스의 17 비딕 드라이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 하이비즈 작업조끼를 입은 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데이비슨의 어머니인 51세 맥시는 오후 5시 20분쯤 치과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 15분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느 시점에 맥시는 아들과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데이비스는 그녀의 목을 움켜잡고 침실 중 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 5분 맥시는 마지막으로 언니인 말린일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에 대해 당황한 채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말린이었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전화통화 후 오후 6시 5분에서 6시 8분 사이에 데이비스는 펌프 액션 산탄총으로 어머니를 2번 쐈습니다. 이웃들은 나중에 데이비슨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2번의 큰 총성에 깜짝 놀랐던 것을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집을 떠났습니다. 단 1분 후 3살 소피 마틴과 그녀의 43세 아버지 리 마틴이 근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은 뒤 비딕 드라이브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데이비슨의 다음 두 희생자가 됐습니다. 오후 6시 12분
맥신의 자매인 말린이 마침내 긴급 구조대에 연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접수원에게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녀를 침실에 가두고 목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가 그녀를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곧 신고 접수원들은 비딕 드라이브에서 더 충격적인 신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 목격자는 한 남자가 누군가를 쏘고 총에 펌프를 당기며 걸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신고자는 그가 비딕 드라이브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동화기입니다. AK-47 같은 거냐고 묻자 목격자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머니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는 덩치가 크고 수염이 있어요. 겁먹은 주민들의 전화가 계속 쏟아졌어요. 한 목격자는 근처 로열 네이비 애비뉴에서 공원에 들어갔지만 데이비슨이 산탄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도망쳤어요. 이런 신고 전화가 계속되는 동안 데이비슨은 다음 목표를 찾기 위해 비딕 드라이브를 배회하다가 로열 네이비 애비뉴로 이동했어요. 그는 곧 이웃집 앞 창문을 통해 총을 쏴서 53세 여성과 그녀의 33세 아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는 로열 네이비 애비뉴를 따라 걸어가다가 두 마리의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59세의 스티븐 워싱턴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어요. 그 후 데이비슨은 총기를 들고 핸더슨 플레이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부착됐어요. 오후 6시 13분 66세의 케이티 셰퍼드는 핸더슨 플레이스를 올라가다가 미용실을 지나치는 순간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걱정할 것 없어 친구라고 말했다고 해요. 데이비스는 베드포드 스트리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추가 CCTV에는 그가 근처 주차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을 말로 위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았고 총도 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는 핸더슨 플레이스로 돌아가는 길에 탄환이 두 발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핸더슨 플레이스에서는 총성이 울린 후 지나가던 행인이 케이티 셰퍼드를 발견하고 긴급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6시 16분 무장하지 않은 경찰관 프린터 순경과 템플 순경가 현장에 도착해 케이티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22분 데이비슨이 다시 핸더슨 플레이스에 소름 끼치게 나타났습니다. 구급차의 대시캠에는 총을 턱 밑에 댄 채 있는 총격범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곧이어 또 다른 무장하지 않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프린터 경관의 바디캠 영상에는 그가 데이비슨에게 자살을 막으려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지만 데이비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후 6시 23분이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 데이비슨은 마치 순찰 중인 군인처럼 총을 든 채 걷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케이트 셰퍼드는 이후 데레퍼드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창문을 통해 총에 맞은 어머니와 아들은 치유를 받고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살인사건 현장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고 경찰은 이를 중대한 총기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9시 25분에 총격 사건이 통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데이비슨은 1998년 8월 21일 플리머스에서 맥신과 마크 데이비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1990년대 셰틀랜드 섬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먼저 태어난 두 자녀인 조이와 조시가 태어났습니다. 데이비슨이 태어나기 전 그들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정기적으로 섬을 방문했습니다. 데일리 레코드와 인터뷰한 한 소식통은 데이비슨이 어릴 때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총격 사건 당시 아버지 마크와 소원해진 상태였으며 이미 한동안 그런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언론은 마크가 폭력, 알코올 중독,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 그는 버스 승객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6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낚시 일자리를 위해 영국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숨어서 술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마크는 버스 운전사를 밀치고 다른 승객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마크의 범죄 기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개 산책하는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았지만 징역형을 면했고 거리 싸움 중 다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는 수감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료 어부를 폭행해 8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뺨을 깨무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놓지 않는 동물처럼. 이 사건은 셰틀랜드의 스칼로웨이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킹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의 가리비 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마크는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젊은 선원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크는 그 남자의 뺨에 달라붙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폴란드인 선원들 사이에서 유일한 영국인이라서 고립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데이비스는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았으며 그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마운트 타마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이비슨이 종종 자기만의 세계에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조차도 데이비슨의 행동에 대한 걱정은 가족과 교사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10살 때 그는 반 친구를 너무 세게 때려서 자신의 손목이 부러졌다고 전해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직원들도 데이비슨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해왔으며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데이비슨을 가르쳤던 교사들은 종종 복잡한 감정을 가집니다. 일부 교사는 그가 유머러스하고 똑똑하며 인기 있다고 했지만 다른 교사는 총기에 관심과 분노 조절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한 전직 교사인 조너선 윌리엄스는 나중에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비슨이 교육 건강관리 계획을 받았을 것이며 그 계획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당국의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그는 누군가가 총기 소지 허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다기관 협력 방식의 보호 조치는 참담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강박장애, 분노 문제, 우울증 및 기타 관련 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든 합리적이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원자에게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13세에서 14세 무렵 거리어서 사우트웨스트라는 정신건강 상담기관과의 상담에서 데이비스는 총기를 좋아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상담 기록에 그가 총기 동호회에 가입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은 주로 총기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육군 청소년단을 권했습니다. BBC의 기사 등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젊었을 때 저격수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데이비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총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분명하며 이 관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그의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2016년 데이비슨이 18세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우 고립되어 있고 무기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 걱정되어 거리어스 사우트웨스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달 데이비슨은 거리어스 사우트웨스트에 자신의 진짜 열정이 총기라며 총기 판매점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한 직원은 데이비슨에 대해 프리벤트 제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상황을 매니저와 상의했습니다. 프리벤트 제도에 따른 신고는 테러를 지지하거나 실행하는 쪽으로 급진화될 위험이 있는 개인에 관한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매니저는 데이비슨이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은 모든 면에서 데이비슨에게 매우 힘든 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데이비슨의 총기에 대한 집착에 점점 더 걱정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데이비슨은 슈퍼마켓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콧 홉스라는 남성을 공격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비슨은 스콧 홉스를 바닥에 밀치고 머리를 여러 번 때린 뒤 홉스의 임신한 여자친구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데이비슨이 스콧 홉스를 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스콧 홉스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관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데이비슨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고 단순히 경고만 받았습니다. 홉스는 경찰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총기에 관심이 많고 인셀 채팅 포럼도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자의 줄임말로 성관계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로라 베이츠는 저서 여성을 미워하는 남자들을 위해 인셀 문화를 연구했고 가디언 인터뷰에서 그들은 성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완전히 상품화되고 비인간화된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오직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한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여성의 탓으로 돌립니다. 인셀들은 종종 여성과의 성관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여성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암컷이나 페모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인셀 커뮤니티 내에는 약간씩 다른 관점을 가진 소규모 그룹들도 있습니다. 일부 그룹은 몸을 단련하거나 외모를 가꾸면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종종 룩스 맥싱이나 진 맥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남성들은 레드필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지는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념이나 신념 체계로 눈을 뜨거나 전환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반지무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에 따르면 레드필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극단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이 되는 것처럼 단순한 변화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거나 페미니즘이 서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극단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셀의 레드필과 관련해서 이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절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성적 만족과 행복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80%가 남성의 20%만을 원한다고 믿으며 나머지 80%의 남성들은 짝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개 페미니즘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페미니즘이 권력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남성 없이도 살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블랙필 운동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종종 매우 암울하고 패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셀 문화의 대부분 영역에서 만연해 있지만 특히 블랙필 운동에서 두드러집니다.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더 낙관적인 레드필 성향의 사람들과 달리 블랙필 성향의 남성들은 자신의 매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으며 잘생기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필 성향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인셀 총격범 엘리엇 로저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블랙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블랙필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여러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며 죽음과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블랙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로저처럼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남은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로라 베이츠는 블랙필 집단에 대해 그들이 적극적으로 인셀 봉기 또는 반란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동하며 그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나가 여성들을 학살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일부가 폭력을 선동하는 외로운 남성들의 친절하고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이 커뮤니티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집단입니다. 데이비스는 인셀 커뮤니티 중 블랙필 성향에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페서 와플이라는 사용자명으로 그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그 영상들에서 인셀덤, 블랙필 관점, 그리고 허무주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채널에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상과 맞서는 건 결국 나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의해 짓밟히고 패배했다고 말했으며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인셀로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봤지만 그들 역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셀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데이비스는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한때 10대 시절의 연애를 놓쳤다고 이야기했고 특정 남성들을 체드라고 불렀습니다. 체드는
인셀들이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여기는 남성을 지칭하는 인셀 용어입니다. 이들은 전체 남성의 20%로 80% 여성들이 원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한 번의 분노 섞인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가는 2번 파산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뭔지 알아? 그는 그를 지지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어. 인셀이나 성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아니요. 인생에서 모든 일에 실패하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데이비스는 세상이 자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강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내 등에 큰 돌을 지고 끝없이 오르막길을 올랐을 뿐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정상까지 공짜로 올라가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몇 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소지품들은 집 전체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도 있었으며 거실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는 가족과 잠시 살았을 때 데이비슨이 영국에서 불법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의 식단은 주로 단백질 보충제와 에너지 음료로 구성됐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포럼 웹사이트인 레딧의 활발한 회원이었던 데이비스는 온라인에서 다른 총기 애호가들과 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16세 소녀를 괴롭힌 사실이 밝혀진 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 소녀는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비슨과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냈지만 데이비슨이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자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진술에서 데이비슨이 자주 자신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의 성적 동의 연령이 16세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발언이 소름 끼치고 소아성애적이라며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레딧 이용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머니가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의 한 기사에 따르면 그 소녀는 데이비슨이 16세와 17세 소녀들이 매력적이라고 한 대화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 소녀들이 매력적이라고 했고 만약 그 나이에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슨은 자신의 어머니 맥신에 대한 깊은 증오를 자주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혐오스럽고 엮이는 적이며 혼란스럽다고 표현했고 여러 번의 분노 섞인 발언에서 미혼모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맥신과 있었던 또 다른 다툼이 자신의 자폐증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7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그는 다행히도 나는 진짜로 자폐증이 있어서 PIP 복지금을 받았다. 사실 18살 때 어머니에게서 그 돈을 내가 가져왔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조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었고 22살이 되어서야 참지 못하고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데이비슨의 여성 혐오적 시각에 대해 자주 다투었다고 전했고 이웃들조차도 그들 사이의 갈등을 알아챘습니다. 한 이웃은 맥신과 제이크는 예전에는 정말 가까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그가 리들에서 장을 볼 때 어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둘이 자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매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총기에 빠져 있었고 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맥신의 또 다른 전 남자친구는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노예처럼 대하며 자주 격렬한 언쟁이 있었고 몇 번은 데이비슨이 벽에 주먹으로 구멍을 냈다고 회상했습니다. 몇 년 전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영국 리버테리언당의 지지자였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팬이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데이비슨은 남성들이 소총으로 표적을 쏘는 유튜브 영상을 좋아요했고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슨은 2017년에 산탄총 소지 허가를 신청했을 때 19세였습니다. 서류에서 그는
자신이 자폐증과 ADHD가 있다고 밝혔고 총기 조사 담당관들이 신원 조사를 했을 때 그가 마운트 타마르 학교에 다니던 시절 2명의 교사와 1명의 동급생을 폭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에 그의 아버지와의 언쟁과 2016년에 슈퍼마켓에서 스콧 홉스에게 가한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슨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열린 조사에서 데이비슨의 총기 소지 허가를 담당했던 총기 조사관 데이비드 리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에 대해 훈련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데이비슨을 직접 만나 그가 클레이 사격을 위해 산탄총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이비슨이 허가증으로 산 펌프 액션 산탄총은 해당 활동에 쓰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총기 조사관 리스도 데이비슨이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데이비슨의 전직 교사 중 1명이 그를 위해 추천인으로 나섰고 그를 호감 가는 학생이며 태도가 좋았고 스포츠용 총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슨의 주치의는 그가 산탄총을 소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주치의가 표준 답변만 했으며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총기 조사관 리스는 데이비슨이 매우 낮은 위험군이라고 결론지었고 2018년 1월에 그에게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이비슨과 소원해진 그의 아버지는 2017년 총기 소지 허락 결정에 대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데이비슨과 자주 함께하진 않았지만 아들이 무기를 가지면 무슨 일을 할지 걱정하는 듯했다. 데이비슨은 2020년 12월 플리머스 스케이트파크에서 잔혹한 공격에 가담한 후 다시 한번 면허를 잃었습니다. 16세 소년을 상대로 한 그 폭행은 사납고 격렬하며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머리를 9번이나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15세 소녀가 말리려 하자 데이비슨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난 여자를 존나 싫어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받았고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시 심리에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체된 사건들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법원에 추가 사건을 보내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파블로 베커스트 형사가 경찰 국가전산망에서 총기 관련 표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기관이 총기 및 폭발물 허가 부서에 그의 최근 범죄를 알리는 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 시점에 데이비드슨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법정에 서게 되고 면허와 총기를 잃게 되어 이번 비극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의 면허가 결국 박탈되었지만 총기 담당관 데이비드 리스는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데이비드슨의 위해 위험이 낮다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급 동료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데이비드슨의 산탄총은 2021년 7월 학살이 일어나기 불과 5주 전에 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욱 걱정했습니다. 맥시는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에 도움을 간청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들은 그녀의 상황을 다루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진행된 5주간의 조사에서 배심원들은 가해자가 합법적으로 소지한 산탄총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행동 독립감찰국은 데버넨 코널 경찰의 잠재적인 보건 및 안전 위반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데버넨 코널 경찰의 새로운 경찰청장 윌커가 임명되었습니다. 커는 데버넨 코널 경찰이 제이크 데이비슨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저버렸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면허에 관한 더 명확한 국가 지침,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이 있었다면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분명히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찰이 2021년 8월 이후로 총기 및 폭발물 면허 부서에 400만 파운드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45명에서 99명으로 늘려 총격 사건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했습니다. 노일린든 총경은 예산 압박, 인원 감축, IT 문제, 그리고 직원들이 위험에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적 문제 등 부서에 일련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이미지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데이비슨처럼 불안정한 인물이 아무런 제지나 질문 없이 산탄총 면허를 취득하도록 경찰이 허용한 것에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플리머스, 서튼, 데번포트 지역의 노동당 국회의원은 영국의 총기 면허 제도가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 문제점이 구조적이고 뿌리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총기를 올바르게 허가해야 한다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조사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느끼는 고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한편 희생자 가족들 또한 이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번 학살을 순수한 악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악행이 우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과 기관들의 일련의 실패와 무능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데이비슨처럼 폭력 전력이 있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총기 소지가 불필요한 사람이 애초에 허가를 받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스카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감독 독립기구는 총기 소지 허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데번 코널 경찰과 내무부에 일련의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해고된 직원은 없었으나 한 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2021년에 퇴직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경찰서장 협의회는 2024년까지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기 조사관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덤블레인 학살 사건 이후인 1996년에 이미 거의 30년 전에 권고되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총격 사건 후 데이비슨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BBC 인터뷰에서 아들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플리머스 총격 사건은 영국 최악의 총기 난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조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소피와 리 마틴, 스티븐 워싱턴, 케이트 셰퍼드의 유가족들은 경고 신호가 무시되었고 살인 면허가 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